러시아가 중동에서 나름 지분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전으로 왔는데 시리아의 해군기지, 공군기지 지킬 만한 힘이 없었던 거죠. 또 튀르키예가 러시아를 좀 괴롭히거든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습니다. 군사 지원도 많이 했고 드론 같은 거. 러시아 사람들의 얼굴 뒤에는 몽골 사람의 얼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핵협정을 가는 방향으로 했어요.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절대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폭격을 해서라도 없애야 된다. 동결이냐 해체냐. 오바마 때는 3.67%까지 허용했거든요. 바이든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이든은 진짜 센 거짓말장이.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의 북폭을 막았죠. 북한과 이란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쟁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그래도 시리아에 그 러시아 해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또 공군 기지도 시리아에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나름 지분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 전쟁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겠죠. 초반에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잘 됐고, 네. 서양이 많이 도와줘서, 그러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서 장기전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의 자기의 지분을 지킬 만한, 쉽게 말하면, 힘이 없었던 거죠. 군대를 빼고. 그래서 지금은 뭐 시리아 해군기지, 공군기지 다 지금 놓친 상태고. 또 튀르키예가 만만치 않게 러시아를 좀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꼭 이 반대쪽에 서가지고 깐족깐족대요. 러시아 힘들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유일하게 중동 지역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이제 오페크 플러스 때문에 그거는 뭐 서로 공생의 관계가 있고, 이란과도 지금 그 사이는 나쁘진 않은데, 네. 이란도 러시아를 바라보는 눈이 썩 예쁘지만은 않아요. 의외인데요? 둘이 이렇게 약간 시리아에서 동맹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같이 싸운 거는, 네. 공동의 목표가 같아서 그러지, 둘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둘이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가요? 예,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따르투스 해군기지를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르투스 해군기지는 거의 뭐 50년을 운영해 왔던 거고, 네. 이 따르투스 해군기지는, 러시아가 해군이 지중해에서 훈련을 하고, 쉴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지거든요. 네. 당연히 공군기지도 같이 가지고 있고, 흠에민 공군기지 있고, 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지지했어야 되는 거고. 이란은 그 공군기지나 해군기지가 이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지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에 들어가서 헤즈볼라를 지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이 정부군을 지지하는 거, 아사드 정부군을 지지하는데 그거는 같지만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러시아한테 속상한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시리아가 시끄러운 거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란은 자꾸만 레바논을 지원하니까. 네. 그 레바논을 헤즈볼라 지원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때리거든요. 네. 이스라엘 처지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커지는 것도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란이 지금 시리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면 더 머리 아프잖아요. 전선이 2개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때리는데, 때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눈을 감아줘야지 때리는 거예요. 러시아가 방공망을 켜지 않아야지. 근데 러시아는 조용히 살고 싶거든요. 그쵸. 이란이 이렇게 자꾸 떠들면 안 좋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때리는 걸 그냥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같이 싸우는데 너 진짜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시리아에서 같이 싸웠다지만 네. 목표가 달랐어요. 그럼 요번에 시리아가 이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네. HTS로. 네. 이쪽도 질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애들이죠. 네. 근데 그럼 러시아 입장에선 제일 중요했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러시아는 다시 쓰기를 바라고 있고,
HTS 하이아트라고 우리가 좀 교정을 우리 웅달실방이 좀 고급 채널인데 네. 우리 신문에서 하얏트라고 나와요. 네. 하얏트는 호텔 이름이고요. 아, 네. 이거 하이아트입니다. 하이아트. 하이아트. 예, 하이아트 조직이란 뜻이에요. 오거나이제이션이란 뜻이에요. 네. 예, 아랍어로 하이아트. 이 하이아트 애들은요. 러시아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러시아와 조건이 잘 맞으면 해군기지나 공군기지를 쓰는 것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그런데 러시아로 망명한 아사드 내노소. 전임 대통령. 네, 지금 러시아로 망명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국부를 가지고 망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러시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글쎄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이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러시아는 그거는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를 많은 나라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쟤네들은 인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미국은 자꾸 뭐 할 때마다 인권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러시아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하고 계속 봐주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 독재자들의 친구. 최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못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해군기지, 공군기지 쓰기를 바라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여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네, 관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네.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를 할 때 그냥 러시아어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러시아의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차라리 쓰게 해주는 게 어떻냐 미국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터키 때문에. 튀르키예가 힘이 세지니까 시리아에서. 얘네들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예. 그거를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튀르키예가 다 먹어버리면 머리 아프니까 네. 그거를 하나의 그 제어 장치로 러시아가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차피 저 군사기지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네, 군사기지 그 해군기지가 너무 좋거든요. 최고의 기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러시아는 어쨌든 뺏겨서 잃어버린 상황인가요? 잃어버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완전히 뺏겼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단계. 예, 노력을 하고 있죠. 교수님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튀르키예가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면서 지금 러시아를 중동에서 몰아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좀 친하게 지냈죠. 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 게 좋아서 친하게 지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이가요, 친한 친구들끼리도 잘 지내지만 친하지 않지만 굳이 나쁘게 지낼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 있죠. 네. 예,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진영으로 따지자면 튀르키예는 나토잖아요. 네. 그 나토니까 당연히 러시아하고 등을 져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특히 에르도안 정부는 러시아에게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협력하면서 있으면서 잘 지내왔죠. 네. 예.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연히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습니다. 예. 일단 나토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는 원래부터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좋았고요. 그래서 군사 지원도 많이 했고, 네.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거. 네. 근데 러시아와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까요? 불가근 불가원이에요. 너무 가깝게 하셔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러시아가 대국이기 때문에 뭐, 튀르키예가 뭐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와 좀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른 건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지도를 한번 딱 보시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도를 한번 꼭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한국 이름 있죠. 세바스토폴. 예, 세바스토폴 왜 러시아가 그걸 안 뺏기려고 그 난리를 쳤을까요? 크림반도에. 맞아요. 거기가 거의 유일한 부동항이에요. 예. 얼지 않는 유일한 항공. 예,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크림반도라는데. 네. 크림반도가 뭐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크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투르크어, 타타르어로는 크름이에요. 크름. 크름. 예, 크름인데 이게 이제
크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뭐 발음하기가 한국말로는 발음이 되는데 영어권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크림 한 거예요. 예,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크림 반도 이쪽 지역이 원래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던 지역이에요. 아, 그래 러시아 땅 아니었나요? 아니요. 18세기 들어와서 뺏깁니다. 아, 오스만 투르크가 크림까지 가져갔는데 이제 힘이 좀 쇠퇴하면서 러시아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오스만 투르크의 통제를 받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역사적으로 좀 볼까요? 네. 제가 이런 문제를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내는데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몽골이 러시아를 얼마나 지배했을까요? 몇 년? 글쎄요, 뭐 저도 역사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1240년에 일단 격파를 하고요. 네. 완전히 몽골이 이 러시아 쪽을 뺏긴 게 1480년이에요. (240년) 동안 지배합니다. 우와, 생각보다 되게 긴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나폴레옹이 한 말이 아니라고 얘기도 하지만, 네. 러시아 사람들의 껍질을 벗기면 뒤에는 몽골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혼혈이 돼서. 예, 혼혈이 돼서. 그런데 이 크림반도 지역은 러시아가 언제 뺏어가냐면 18세기 들어서 뺏어가요. 오, 그럼 거의 1700년 되니까 상당히 뒤. 이쪽 지역은 누가 살았냐면,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만 지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몽골이 여기를 지배할 때는 그 징기스칸의 큰아들 조치라고 그러거든요. 네. 조치 울루스라고 그래요. 조치가 다스리는 땅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치의 아들인 바투가 다스렸고, 네. 이 바투가 거기를 이제 확실하게 했고, 그러면서 거기를 우리가 보통 킵차크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영어권에서는 골든 호르드라고 불렀죠. 네. 예, 뭐 알탄 오르다인데 그거를 이제 발음하다 보니 알탄이 이제 그게 골드고 오르다를 갖다 호르드라고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상한 말이 됐는데 영어권에서는 골든 호르드라고 그래요. 이쪽 지역을 뺏긴 건 1480년부터 이제 뺏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 크림반도 지역은 18세기 들어와서 뺏기거든요. 18세기 때 뺏기는데, 그런데 18세기에서 이 땅을 두고 오스만 투르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타타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어가 튀르크 계통이거든요. 예, 러시아가 이쪽 지배할 때 이 타타르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로 많이 왔고, 그래서 이 크림반도 지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전쟁이 있습니다. 1853년에서 1856년. 네. 이 전쟁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전쟁이 뭔지는 잘 몰라도 두 가지는 알아요. 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파생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그렇죠. 나이팅게일. 이때 오스만 러시아를 누르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투르크를 도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스만 투르크가 이기는데 그때 나이팅게일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나온 게 적십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1864년에 적십자가 이 크림반도 이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의 활약을 보고 거기에 감명을 먹어서 앙리 듀낭이 만든 게 적십자예요. 레드크로스. 예, 그거는 알잖아요, 우리. 맞아, 그건 알아요. 예. 공부에 배워요, 역사책에. 예, 그러니까 크림반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면 크림반도 지도를 보시면 왜 중요한지 딱 나와요. 세바스토폴도 있지만 거기가 바로 흑해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여기를 장악하면 여기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 수출 항구도 되고, 파이프라인도 되고, 경제적, 정치적 이 모든 게 다. 예, 문화적으로 오스만 투르크는 여기 한번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땅, 러시아한테 뺏겨서는 안 되는 땅이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타타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튀르키예는 우리가 다시 가져오고 싶은 땅? 뭐 우리가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러시아가 갖고 와서는 안 된다. 네, 타타르 사람들이 있어요. 타타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튀르크 계통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타타르라는 말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언어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오스만 투르크는 여기에 우리로 치면 좀 맞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주와 같은 곳이죠. 예. 우리 한국 근데 만주보다 훨씬 강하죠. 우리는 북한 때문에 북한이 통일되면 우리 만주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많이 안 나와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긴 또 실제로 오랜 몇백 년 동안 뭐 간접적인 직접적인 지배를 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럼요. 훨씬 더 와닿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타타르 사람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아시아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사람도 생긴 거 보면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네, 튀르크 쓰고 예, 러시아어도 쓰지만 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에르도안의 꿈은 에르도안의 외교 정책은 집권할 때부터 늘 나온 얘기지만 신오스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잃어버린 땅들이나 그쪽에서 적어도 지금 현재 그 땅은 다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가 이 오스만 제국의 전신으로 그게 1923년에 튀르키예 공화국이 시작하면서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오스만 제국을 없애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웠지만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의 전통과 빠이빠이 했지만 네. 나는 다시 그거 살리고 싶다. 적어도 문화적으로 살리겠다. 그러면서 튀르키예가 신오스만주의하면서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쭉 퍼져 있는 오스만 제국이 쭉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문화적으로 규합하고 싶어해요. 그러면은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수렁에 빠져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동에 이제 힘을 못 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그렇죠. 기회죠. 그러니까 신상급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그런 튀르키예가 중동으로 내려오는 거를 영 마뜩찮죠. 내가 맹주인데. 예, 내가 그래도 힘 꽤나 썼는데 이 동네에서 방구 꽤나 꼈는데 야, 튀르키예 니네들이 와서 정말 방구를 낀다. 시리아 먹은 게 컸어요. 시리아가. 예, 시리아를 친 튀르키예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게 이게 러시아도 이란도 굉장히 큰 패착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또 우크라이나에다가는 포탄하고 들어온 무기도 막 팔아먹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튀르키예가.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란과 튀르키예의 드론 전쟁이에요. 예, 그 튀르키예 드론이 좀 더 낫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네. 바이타락이라고요. 거기에서 드론을 우크라이나 많이 줘가지고 그걸로 러시아를 괴롭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짜증이 나가지고 네. 자기네들 드론 필요하니까 이란으로부터 샤히드 드론을 다 받은 거죠. 이게 국제전이군요, 중동까지. 네, 국제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EU에서는 계속적으로 튀르키예가 나토 편에 들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럼 또 서방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러시아 견제해 주니까. 그러니까 EU가 튀르키예에 대해서 감정이 참 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지난 1923년부터 그 꿈은 뭐냐면 유럽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EU는 튀르키예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에요. 일단 EU는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 문명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만 무슬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찝찝한데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은 우리 그거 아니다 하고 계속 튀르키예에서는 세속화하면서 유럽 기준으로 많이 맞춰갔거든요. 네. 그런데 또 어디서 걸리냐면 경제적으로도 걸려요. 유럽 인구 중에서 유럽 한 단일 국가 중에서 9천만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가장 아마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독일이나 이런 나라일 텐데 튀르키예는 8천이 넘어요. 8천만이. 너무 많구나. 예, 거기다가 1차 산업, 농산물. 네. 만약에 EU 시장이 개방돼서 튀르키예가 거기 EU의 일원이 된다면 동유럽 쪽에 있는 모든 농업 중심 국가들 다 죽어요. 토화돼 있군요. 무관세니까. 네, 그 튀르키예 품질 좋은 게 많잖아요. 농산물이 들어오면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멋있는 거를 들춰내면 이렇게 돈 얘기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그러면서도 튀르키예한테 튀르키예를 박대하지 못했던 거는 시리아 사태 나면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로 갔잖아요. 네. 그 튀르키예가 만약에 문을 열어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럽으로 가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그걸로 사실 그 난민 장사를 했죠. 우리가 우리가 문을 열면은 니네 끝나는 거 알잖아. 그럼 니네들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겠니? 예. 우리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많은 보조금도 줬어요. 근데 사실은 보조금 택도 없지만, 예. 그래서 튀르키예가 무서운 거예요. 유럽은. 난민 문제 있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튀르키예가 자기 편 들어주길 바라는 거죠. 다행히, 우크라이나에 더 우호적이니까. 네. 유럽은 한숨은 혼이 내려놨는데, 그래서 튀르키예를 지금 응원하고 있죠. 푸틴 대통령도 튀르키예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내가 좀 더 우위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푸틴도 이렇게 수가 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튀르키예 니네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나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고수들이죠.
고수들이네. 예, 고수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라는 게 그게 중요한데, 지도자가, 판단은 잘 읽고, 아무한테나, 국제관계에서 아무한테나 이 나쁜 놈이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이란이 그런 거 잘하잖아. 이스라엘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더 잘하죠. 북한도 서울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지도자든 간에 누구를 싫다, 누구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은 더 이상 그 관계가 없어져요. 그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지도자들은 항상 말을 아껴요. 지도자의 말은 최종 발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터키 사람들이 뭐 러시아 욕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터키 사람 욕하는 거 그거야 뭐 국민들 사실 그럴 수 있죠. 우리도 한국도 일본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한마디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양국의 관계는 어긋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튀르키예는 분명히 전선에서는 반대편에 서 있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 최종 선은 서로 넘지 않고 있는 거네요. 네. 교수님, 5월에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하는 큰 행사인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고 하면 여기에 또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 국가들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에 중동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대표가 참가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팔 문제에서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압도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을 듣는다기보다는 두 국가 해법을 항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두 국가 해법을 계속 지지합니다.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나라로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대표를 수반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그 남쪽 협력이죠. 글로벌 사우스. 네. 예, 쉽게 말하면 서방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한 나라들, 뭐 전 세계 국가의 한 80%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네. 그쪽으로 지금 러시아, 중국, 뭐 브라질 이쪽이 다 뭉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만,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런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러시아가 그 글로벌 사우스에 쉽게 말하면 중국과 함께 맏형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도 어쨌든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금 영향력이 좀 축소됐지만 이걸 결코 놓고 싶은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네, 쉽게 축소되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을 많이 뺀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란과도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란과 러시아가 사이가 그렇게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푸틴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정에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란이 그거 받을 것 같잖아요. 네. 이란이 다 거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죠? 이란의 그게 한 정파만 거부한 게 아니라 네. 이란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개혁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언론에서 뭐 나오냐면 러시아 믿지 말아라. 러시아하고 미국이 너무 친하지 않느냐.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친해서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라는 선물을 러시아한테 줬는데 네. 그러면 러시아가 뭐 어떻게 하겠니? 미국이 좋아하는 선물 주겠지.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 핵협정이잖아. 그러면 러시아가 가운데 중재자 역할 제대로 할까? 아니야. 쟤는 미국 편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란이 러시아를 중재자로 선택 안 한 거야. 야, 이게 러우 전쟁이 없었으면 조금 친하게 지냈을 수도 있을 텐데 시리아에서 약간 동맹 관계이기도 했고. 그런데 동맹관계 좀 목표가 달랐고요. 사실은 양측이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항상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박근도 거짓말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서방이에요. 친서방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란 사람들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네. 이란이 발전을 하려면 기술이 많은 서방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러시아나 중국이 낫겠어요? 서방이 낫죠. 서방이 낫죠. 그러니까 이란에는 많은 그 산업을 할 게 있고 그 기술이 필요한데 서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서방이거든요. 그런데 왜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느냐? 이건 2018년에 트럼프가 이란을 막 계속 쪼으면서 이란이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게 하니까 이란이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딱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야, 원래 쟤네들 서방 쪽에 가는 애들인데 지금 지네들이 힘드니까 올라오는구나. 근데 뭐 봐주자. 우리 나쁠 건 없으니까. 같이 좀 놀아주지. 근데 쟤네들 분명히 상황 나아지면 서방으로 갈 거야.
네. 서로 이렇게 진심으로 친구는 절대 아니군요. 진심으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함부로 못 해요. 이란과 러시아의 역사는 우리하고 한일 관계는 게임이 안 되게 또 얽혀 있어요. 그래요. 이거 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재미있게 또 네,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최초로 뚫고 텔아비브 공항 주변을 폭격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일 것 같은데요. 이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란에서 왔을 겁니다. 또 이란이구나.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가진 나라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네. 초음속, 극초음속. 그게 이제 이란, 중국,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데 북한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분명히 이란 쪽에서 왔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그런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을 손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나요? 아이언돔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교전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란의 초음속 미사일들이 가서 꽂혔어요. 못 막았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극초음속이 진짜 빠르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미사일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요격하기가 어려운 거 너무 빠르죠.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을 때 재래식 미사일과 함께 중간중간에 섞어서 쐈는데 재래식 미사일은 막혔죠. 그거는. 근데 이제 초음속 미사일은 못 막은 겁니다. 야, 그럼 이란이 생각보다 군사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군요. 미사일 기술은 발전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란의 약점은 쏠 수는 있는데 막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항상 그게 걱정이 돼서 러시아에 요청을 한 게 방공망이었죠. 방공망. 기술로 좀 막아줘라. 네, S-400 뭐 이런 걸로 막아달라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게 후티 반군이 쓴 거는 이란에서 온 거는 거의 확실할 겁니다. 아니 근데 그 후티 반군이 대변인이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을 사용해서 공격 성공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이 말은 우리는 그런 능력 없을까? 이란이 사실상 준 거라고 밝힌 거잖아요. 아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네들은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 능력이 후티 반군의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이나 봤을 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 와서 조립 정도 하는 갖고 와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는 조립만 했을 수 있죠. 근데 그 원천 기술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란에서 왔겠죠. 이란이나 러시아나 중국에서 왔겠죠. 이란에서 안 왔다고 그러면 중국,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야, 근데 러시아나 중국이. 네. 근데 아마 러시아보다는 중국에서 올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중국이 지금 후티 반군을 이게 지원하는 게 저도 기사를 좀 봤는데, 후티 반군이 이게 막 미사일 같은 거를 서방 배, 미국 배 이런 데는 막 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배는 한 번도 쏜 적이 그렇죠. 왜냐면, 후티 반군은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긴 그러긴 한데, 우리가 가끔 재미있게 얘기할 때, 이 동네에 미친놈은 나야! 뭐 이런 게 한 거 있잖아요. 네. 이 동네에 미친 애들은 이 후티 반군이에요. 얘네들은 목표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멈춘다. 안 멈추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살려두는 겁니다. 그냥 네 편되면 명확하네요. 명확하게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원래 약자들이 약속은 잘 지켜요. 그런가요? 그럼요.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후티도 공격을 안 해요. 실제로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원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전력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란도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그렇죠.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센 사람이 안 지키죠. 그렇죠. 처벌이 없으니까. 그렇죠. 힘이 센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지 힘이 약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지는 않아요.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모든 룰을 다 지켰다. 그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주변 국가들이 그래 맞아 다 약속을 지켰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후티 반군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의외입니다. 스스로가 한 약속이죠. 스스로가 한 약속.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하면 나는 공격하겠다. 공격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 그 약속. 그렇죠. 근데 일방적인 약속인 거죠. 그렇죠. 본인의 약속이죠. 교수님, 네타냐후 총리와 이제 가츠 국방장관은 후티와 이란에 대해서 7배로 응징하겠다. 네. 우리가 맞은 거.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게 후티의 능력만 있으면 후티만 공격하겠는데 이게 후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란에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100% 왔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후티 반군의 뒤에 있는 이란까지 공격하겠다 이 얘기 나오는 거고 이번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공격받은 게 치명적인 게 텔아비브 공항을 공격받았잖아요. 네. 예, 크죠. 야, 여기가 근데 그 민간 항공기도 뜨는 그렇죠. 그래서 막 지금 항공기 다 중단되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 정말 운이 나빴으면 민간인 항공기도 맞아서 막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원래 공항 그래서 공격 대상이 안 되거든요. 예. 군 공항이라면 몰라도 네. 민간 공항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인천공항을 공격한 건데. 야, 이거는 좀 심각하긴 하네요. 심각하죠. 진짜. 심각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 반군 막 항공모함에서 폭격 막 할 때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야, 이제 미국이 그냥 싹 쓸어버리겠구나 정말 생각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좀 있나요? 쉽지 않은 이유가 당연히 있죠. 원래 정확하게 폭격을 하려면 그 전에 그 폭격할 지점을 위치를 찍어주는 전초부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못 들어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 있는 그 레이더나 있는 좌표를 찍어서 했겠죠.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들어가서 마크를 다 해서 그 전투기에 다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2015년에 예멘 전쟁 났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예멘을 폭격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안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 오폭이 많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찍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리 공중전을 많이 해서 부신다 하더라도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는 소탕이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이 많은 돈을 쏟아붓고 폭탄을 떨어뜨렸죠. 사실은 폭탄을 강력하게 떨어뜨린 가장 큰 이유는 이란 너희들 보라는 얘기거든요. 후티 반군만 때린 게 아닙니다. 후티 반군의 능력을 약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란 보라고 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란 니네들이 우리하고 핵 협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꼴 난다라고 하기 위해서 좀 강력하게 응징을 한 거죠.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얼마나 정도의 전력을 없앴느냐 했을 때 20-30%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후티 반군 아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만큼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그리고 후티 반군이 원래 북쪽에서 주거지거든요. 북쪽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을 제압하려면 지상군을 넣어야 되는데 지상군 들어가면 이거 피해가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후티 반군 소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가는 배 공격할 때야 좀 그렇다 쳐도 돌아가면 되니까 남쪽으로 돈은 좀 들지만 근데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 폭격한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예, 차원이 다르죠. 예, 차원이 다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멀리 갈 거 없이요. 다른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우리 적성국이 쏜 미사일이. 그럼 그게 오폭이어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만약에 할 때 우리 뭐 최근에 공군기에서 오폭 했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게 인천공항에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국민들 분노가 대단하죠. 그렇죠. 나가려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하나도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쵸.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분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후티 반군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휴전을 해야 돼요. 가자 휴전이 돼야 돼요.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창피한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는 가자 점령 얘기까지 나와요. 지상전 들어갔고 그게 사태를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주변 아랍 국가들의 반응이에요. 주변 아랍 국가들도 후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를 제압해서 홍해 바닷길이 열리면 수에즈 운하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제. 수에즈 운하가 그동안 지금 뭐 잃어버린 돈만 해도 70억 달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수에즈 운하가 정상 운영되면은 그거 우리 미국이 한 거니까 우리 미국 배가 들어갈 때 통관료를 받지 말아라. 이집트한테 얘기했더니 시시 대통령이 친미 국가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난색을 표하면서 후티 반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휴전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라는 그런 속내를 밝혔죠.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일단 휴전이 되면은 정상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고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은 약속은 지켰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후티 반군을 소탕하려고 해도 폭격 말고 지상군을 넣을 생각은 뭐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없잖아요. 없죠. 아니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커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뭐 15년 싸우다 깨지고 그럼요. 나오고. 예, 그 지형이 비슷해요. 아, 북쪽 지형이 굉장히 험해요. 야, 이게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방책은 일단 휴전을 해야 돼요. 가자 휴전. 가자 휴전. 예, 가자 휴전이 돼야지만이 후티 반군과 뭐 얘기가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후티 반군은 만만치 않은 상대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은 아까 그 뒤에 이제 이란, 중국, 러시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란하고 핵 협정이 미국이 좀 잘 되면 이란에서 좀 후티 반군을 조금 제어해서. 근데 이란도 후티 반군을 제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하는 얘기가 예. 이란의 공식적인 그 발표는 네. 우리는 후티 반군을 지원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뭐 무기 준 거 없다. 근데 전 세계는 무슨 말이냐. 니네 보내는 무기들 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되는데, 근데 이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하냐면, 야, 후티 반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게, 네. 많은 사람들이 야 후티 반군도 시합하고 이란도 시합하면 돼요. 왜 그게 안 돼? 그러는데 후티 반군의 시합하는 이란의 시합하고 달라요. 다른 시합파예요. 다른 시합파예요. 예. 그러니까 큰 지에서는 같아요. 큰 집에서 시합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많이 다르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들이 합쳐진 것은 반 이스라엘, 반 시온주의를 합쳐진 겁니다. 친팔레스타인으로. 공동의 목표 때문에. 그런데 이란이 헤즈볼라는 영향력이 큰데 네. 후티 반군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야, 그럼 이게 이란 핵협정 되더라도 후티 반군은 지속적으로 서방과. 근데 이제 이란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후티 반군도 그러면은 뭐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상하게만 나오지 않으면 지킬 수는 있겠죠. 조용하기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후티 반군은 그 어떤 세력보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즈볼라도 그렇고 네. 이란도 그렇고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도 그렇고 후티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갖지를 못해요. 그 후티는요. 그 5가지 신조가 있어요. 그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요? 그걸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다. 알라는 가장. 예. 그리고 5번째가 이슬람의 승리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가운데 3개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이에요. 이걸 이렇게 선명하게 모터를 써서 비행기에다 붙이고 탱크에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중동에서 얘네들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강력하다니까요. 다른 나라, 다른 시아파와는 달리 그걸 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그럼 이게 중동 국가들은 그럼 이 예멘 국가의 반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후티는 사실은 반군이죠.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멘을 통치하고 있는 100%는 아니지만 예멘은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수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럼 중동에 좀 이 산유국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돈 많은 국가들이 좀 모여서 이집트도 그렇고 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가서 좀 도와줘서 쓸어버리자 저거 골치 아픈데. 했잖아요. 그 2015년부터. 2015년부터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도 2019년에 후티가 깨끗하게 2방 날렸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시설 2곳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500만 배럴이 날아갔어요. 안 된다니까요.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예. 그렇게 하려면 진짜 아랍 군대들이 정말 정예부대로 해가지고 직접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아랍 국가들도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우리가 국민들 죽어가면서 저기를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랍 국가들도 후티는, 이거 머리 아프죠. 중동 정세는 참 이게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가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 우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때도 많은데 차라리 여기는 그 국가 대 국가니까 약간 이런 머리 아픈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가 항상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동이 화해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동아시아도 화해고다. 진짜요? 예, 그 화해고죠 사실은. 근데 차이점이 뭐냐? 동아시아와 중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화해고예요. 예, 중동은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후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동아시아에서는 서로 싫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예, 문 닫고는 나 쟤 싫어할지는 몰라도. 그 차 있죠. 대놓고 싫어하진 않는다. 예, 대놓고 겉으로는 속으로는 안 좋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일단은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상황인가요? 4월 달에 시작했죠. 네. 근데 지금 약간 삐걱거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서로가 분위기 좋았고 긍정적이고 너무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무 긍정적이라고 우리는 낙관하지도 않고 비관적으로 우리가 비관하지도 않겠다. 예, 그냥 지금 상태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금 장밋빛은 안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까라고 봤냐면 큰 틀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뭐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삐걱거리거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협상은 단계인데,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문제예요. 미국이 나눠져 있어요.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네.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협정하는 위트커프라는 사람은 중동 특사인데, 네. 이분이 이끄는 비둘기파에서는 이란과 이번에 어떻게 쓰든지 핵 협정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거는 오바마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그냥 박차고 나왔던 네. 그 수준, 예, 그때 그 박차고 나왔을 때 있었던 그 수준 정도 되는 네. 굉장히 이란으로서는 좋은 거죠. 네. 그걸 가야 된다, 무조건 협정을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네. 마크 루비오라든지 매파는 뭔 소리냐.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절대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폭격을 해서라도 없애야 된다. 진짜요? 예, 이 두 파가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그동안의 큰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전쟁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핵 협정을 가는 방향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변수가 생겼죠. 첫 번째 변수는 드러나면서 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네. 예,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그게 너무 텔아비브 공항 공격이 너무 컸고, 예, 그게 이제 이란의 지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이건 이란이 뒤에 있고, 그러니까 이란의 능력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다음에 네탄야후 총리가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협상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탄야후 총리의 말을 듣고 그냥 뛰쳐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네탄야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대지만 네탄야후 말을 듣고 뛰쳐나와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플랜 B는 뭐냐? 예, 그거 없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네탄야후 총리는 안 된다. 이란의 핵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예, 폭격을 해서라도 없애야 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탄야후 총리와 손을 잡고 뭐 그런 얘기를 나눈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해고해버렸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왈츠 전 미국 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고해버렸어요. 해고했다는데 왜 해고한 거예요? 왜냐면 네탄야후 총리하고 그 이란 폭격에 대한 얘기도 나눴어요. 예, 나눴고 그리고 이제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이제 텔레그램 방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기자들이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서로 민감한 얘기를 나눈 게 노출도 되고 그래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줄다리기가 되고 있어요. 그 미국 행정부 내에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좀 협상으로 가자는 쪽이고. 협상적으로 가는 분위기죠. 근데 행정부 내에서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이번에 싹을 잘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동결이냐 아니면 해체냐. 예, 동결하자라면 이제 동결이면 어느 정도에서 동결하느냐가 문제겠죠. 그쵸. 핵 농축을 예를 들면 오바마 때는 3.67%까지 허용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핵 협상이 계속 되는 거 보면은 완전히 해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계속 0%를 주장했으면 협상이 계속 안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는데 3.67까지는 해주냐. 그러니까 이란은 갖고 있는 게 프로그램이 세 가지예요. 3.67, 20%, 60%. 근데 60%는 절대 안 받을 거고. 60%는 핵 폭탄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60 하면 이제 90까지 가니까. 예. 시간 문제니까. 예. 근데 20% 2015년 할 때는 20%까지 농축된 거를 전부 다 빼가지고 러시아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걸 빼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3.67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로 어떻게 협상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란의 핵을 동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은 돌리되
무기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게 하자. 네. 이게 이제 비둘기파의 생각이고 예. 매파는 뭔 소리 0%고 아예 그냥 못하게 하자. 예. 폭격에서 없애야 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매파들의 생각이죠. 교수님,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제만 나오면 네. 댓글을 보면 네. 매파가 맞다. 네. 우리 대한민국을 봐라. 북한 경제적으로 혹은 전력적으로만 핵 쓴다고 했지만 결국 핵폭탄 만들어서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네. 그런데 저는 그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죠. 북한의 북폭을. 네. 미국에서는 폭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뭐 하려고 했는데. 예.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막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폭격을 하면 북한이 반격을 해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돌이켜보면은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핵을 만들고 나니까 또 이제 그런 후회도 들긴 복잡해졌죠. 예, 감정이. 복잡해지죠. 감정이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아예 싹을 자른다라는 생각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과 이란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외부와 담을 쌓는 경제를 해왔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아무리 제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란은 기본적으로 가스나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네. 제재에 민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란 핵이 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폭격을 하려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야죠. 예. 어디에 숨겨놨는지. 그런데 만약에 폭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란이 진짜 핵폭탄 맞는다. 예, 진짜 핵폭탄 맞는다. 왜냐면 이제 명분이 되잖아요. 네. 우리는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때려? 그러면 열받아서 맞는다. 이걸 제일 걱정해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란은 북한과 달리 실제로 이렇게 협상이 되면 이 무기와 핵폭탄까지는 안 갈 이들의 그 자생적인 요인이 경제적으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 말보다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민감하거든요. 그죠. 인정. 바로 옆이니까. 네. 예.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핵폭탄을 만든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만든다면 사우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가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 핵 도미노가 일어나요. 그게 이란한테 좋을 거 없습니다. 그쵸. 나만 갖고 있어요, 좀. 예. 사실은 이란의 외교장관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회의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란이 핵을 가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져서 얻는 게 별로 없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 다 가질 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참에 다 가져, 그냥. 이란도 갖고, 사우디도 갖고, 한국도 갖고 다 가지면 오히려 핵폭탄 있으니까 서로 건들지 못하니까 더 오히려 평화가 되겠다. 역설이죠. 예, 역설적인 건데. 그래서 지금 이란의 핵을 가장 민감한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도 있겠지만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엄청 민감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 안 나고 핵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란이 핵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그런 말할 제가 그런 입장도 아니고. 네. 전 다만 이제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북한 핵은 반대하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아예 이게 얄짤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단독으로도 폭격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요번에 텔아비브 공항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맞으면서 아마 더 감정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폭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폭격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도 맞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텔아비브 공항에다가 예멘이 꽂았는데 네. 그러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란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디다 꽂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예루살렘은 안 쏘죠.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의 성지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핵시설에 때리겠죠.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시설에 오히려 반격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극초음속 미사일로. 그럼 방사능 노출되고. 그럼 난리 나죠. 그러니까 지금 폭격 신중론자들의 이야기는 어디 있는지 다 아냐? 이란의 시설이 어디 있는지 다 아냐 이거. 예. 알면은 그럼 한번 해볼만 하지. 한번 진짜 다 알면. 근데 진짜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예, 어디다 숨겨놨는지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진짜 만들어놨으면.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3067까지는 만약 이란의 그 모든 나라들의 그 핵 주권이 있으니까 네. 3067이면 그냥 전력 생산이거든요. 네.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을 모두 개방을 해서 IAEA 사찰을 받게 하면 된다. 그래서 좀 더 강도 높은 사찰 투명하게 이란도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바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이란은 진짜 만듭니다. 아. 그럼 국토가 공격받으니까. 네. 근데 어디서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 미지수죠. 우리가 가장 불안한 건 미지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중동에 불바다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도와준다 그러면 이란은 또 미군 기지에서 그 출발한 비행기들이 뜰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란을 때리면 그래서 이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에서 뜨는 거,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런 데서 떠리면 그건 미군이 공격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 비행기가 뜨도록 만든 그 나라가 우리의 적대 행위를 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비행기가 뜨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이란을 공격하는 걸 생각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동네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죠. 야, 이건 진짜 큰 전쟁 같아. 예, 근데 불바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는 걱정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70%가 그 동네에서 와요. 70%가 우리가 하루에 쓰는 게 270에서 290만 배를 왔다 갔다 하는데 70%가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GDP 대비 석유 의존도가 석유를 안 쓰는 나라가 11등 안에 세 나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일본, 한국, 독일입니다. 우리가 의존도가 1.6이에요. 예, 일본이 몇인 줄 아세요? 0.8입니다. 독일이 0.4예요. 우리가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치명적이 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협상이 잘 되는 협상이 잘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뉴스 볼 때 뭔가 화끈해 보이지만 또 사람이 죽는 거기도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는 전혀 좋을 게 없죠. 최악이에요. 최악. 네. 경제 위기 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란 주변 국가들이 이란을 좋아해서 비둘기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란 싫어하잖아요, 다들. 이게 파멸이 가져올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주변국. 예. 다시 재건하기엔 너무나 많은 경비와 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교수님, 근데 이게 또 이란의 이제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사우디나 오만 같은 형제 국가들은 지금 이 이란의 핵 협상 또 이스라엘과의 긴장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어떤가요? 그렇죠. 사우디는 뭐 형제 국가라고 하기엔 좀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무슬림으로서 뭐 같은 형제라면 예, 크게 해서는 형제인데 이들 국가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조용히 핵 협정해서 이란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예, 핵 활동을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가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국 사우디도 그렇고 다 핵 발전하고 싶어 하죠. 전력 생산을 위해서. 예. 근데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네. 전력난을 사실 석유만 가지고는 하기 어렵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UAE도 한 거고.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협정대로 하되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 뭐 후티 같은 대리 조직들 그쪽의 지원을 이란이 끊는 것까지 이제 패키지로 이스라엘은 받아야 이게 안보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과의 핵 협정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핵 문제, 그다음에 이란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 그리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네. 세 가지를 패키지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세 가지 한꺼번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거는 제끼고 핵 협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핵 협상만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두 가지도 주변 아랍 국가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더 걱정하는 건 주변 국가들이에요. 예, 주변 국가들에서. 근데 일단은 지금 핵협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네. 핵협정만 해도 지금 쉽지 않은데 거기다 탄도미사일 붙고 대리세력 붙고 그러면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 예. 일단 중요한 거부터 하고. 핵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핵협정이 끝나죠. 만약에 두 가지를 붙이면 안 돼요. 절대. 예, 이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는 또 이번에 미사일 맞았잖아요. 텔아비브에. 이스라엘 내부 국민 여론은 좀 어떤가요? 안 좋죠.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에서 인천공항에 미사일 떨어진 거 똑같은 건데 그 감정이 좋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거를 이제 이란과의 연관성을 하려면 그 미사일을 분석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란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이제 밝혀내야겠죠. 아마 그런 작업이 있을 거고 분명히 이제 이란이 지원했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상황. 그래서 이제 패키지로 이거 예멘만 때려서 문제가 아니라 이란을 때리려는 하나의 그 명분으로 싹 했죠.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시기가 미묘한 게요. 원래는 5월 말까지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을 마쳐야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의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란은 5월 말까지 힘들다. 5월 말까지 완전 타결이 힘드니까 5월 말까지 임시 타결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5월 달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곧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뺐어요. 진짜요? 이스라엘 안 가요. 네. 이스라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과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을 안 가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023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수교를 다시 하면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아랍 국가들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란을 안고 가자. 이란의 낙후된 경제시설, 에너지 기반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뭐 달에서는 지금 뭐 제재 때문에 투자 못 하고 있고 그걸 아랍 국가들이 투자해서 그걸 같이 윈윈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란을 돈으로 묶어서 경제적으로서 연결이 돼 있으면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우리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제적으로 묶어 있으면 서로 싫더라도 싸우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경제 이득 때문에 그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그거를 못 하게 했거든요. 야, 이란 아직 제재 중이다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바이든이 한 게 하나도 없어. 바이든은 진짜 센 거짓말쟁이. 아, 왜냐면 트럼프가 엎어버린 이란 그 제재를 자기는 들어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풀겠다고 하는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국가들이 계속 그걸 미국한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중동판 햇볕 정책. 햇볕 정책. 네, 햇볕 정책. 야, 이게 이란은 조금 북한과 상황이 다르니까 성공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은 경제는 외부의 제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내심 저는 바라는 게 그게 성공한다고 하면 또 민주주의는 경제력 그럼요. 이 상승이 거의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이란 제재가 풀리잖아요. 그럼 우리 만세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좋은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 제가 이란 핵 협상이 잘 되길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 핵 협상 잘 된다고 해서 저한테 뭐 돈 1달러도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 시장이 열릴 거고 이란 시장은 우리 중소기업 200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 그전에 이란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예. 감정도 좋다면서요, 한국에도.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이 열려요. 큰 시장이 열립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이란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뭐 어디서 저한테 1달러도 안 줘요. 좋습니다. 네. 때까지 3부 하시고요. 교수님,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중동 수출이 대박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UAE 공군 사령관이 KF-21 시제기에 탑승을 하면서 협력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UAE가 관심이 많죠. KF-21에. 예, 우리가 팔고 싶은 나라죠. 네. 그러니까 UAE에서 물꼬가 터지면은 우리는 정말 좋아요. 인도네시아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그 문제가 많았음에도 계속 협력 국가로 뒀던 거는 결국엔 수출 시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쵸. 아무리 만들어도 안 팔리면 맞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계속적으로 우리하고 삐걱삐걱 거렸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UAE가 대량으로 구매를 해준다면 정말 우리는 좋죠. 근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가능성이 꽤 높아서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방산 수출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사인할 때까지는 몰라요. 그쵸. 예, 그래서 공은 들이긴 하는데 잘 되기를 마음을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는 거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이게 그냥 뭐 말만 나오는 뭐 관심 있다 정도는 아닌 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네, 공군 사령관이 탑승도 했지만. 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KF-21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을 하고 네. 중동 국가 최초로 공군 대 공군 회의
개체 양의 각서도 체결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하고 UAE가 관계가 좋아서 이게 또 좀 UAE한테도 수출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근데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네. 인도네시아가 이 무슬림 국가들과 관계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의외로 인도네시아 기술 협력이 어긋날 경우에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습득한 기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데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아. 예, 그 전에 과거에 그 튀르키예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탱크를 만들었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와의 그쪽 기술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UAE하고 인도네시아 사이는 좋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인도네시아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돈 문제가 걸려 있고. 분명히 UAE도 그냥 KF-21을 사는 거로 만족하진 않을 거예요. 기술 이전할 겁니다. 아. 기술 이전을 요구할 거예요. 기술 이전을 달라. 네,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가 방산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이전이에요. 다른 국가들 기술 이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독일제가 더 낫지 않냐, 뭐 프랑스제가 더 낫지 않냐, 미국제, 일본제가 더 낫지, 일본은 수출 못하니까요. 미국제가 더 낫지 않냐, 러시아가 낫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서도, 특히 미국이 제일 좋죠. 네. 그런데 미국 걸 안 사는,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자꾸만 이런 것들을 뭐 인권, 민주주의와 연결시키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쵸.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우리는 파는 게 급하니까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얘기를 택도 안 들어주죠. 택도 없죠. 그런 나라들한테는. 그쵸. 아예 그냥 미국은 예. 하나도 안 해주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몰캉몰캉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 그리고 비행기 성능도 좋고. 그럼 해볼 만하죠.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 근데 우리가 열심히 힘들게 몇십 년 걸쳐 개발한 거 다 퍼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이제 K방산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행복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중동에 나가는 모든 그 중요한 물품들은 그 기술 이전이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원자력도 그랬어요. 원전도. UAE에게 원전도 기술 이전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럼 이게 우리가 더 앞서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정 수준은 뭐 이전해줘야 되겠지만 팔아야 되니까 이게 또 그쪽은 점점 더 요구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반면교사로 얘기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위성. 이건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네. 예, 그 인공위성을 개발했던 사람이 외교부 차관이 돼가지고 네. 회의에 들어와서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우리 회의에서 저를 앞에 두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굉장히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네. 일본 친구들한테 야 우리가 인공위성을 일본하고 하자고 했을 때 일본가 왜 안 한 줄 아니? 니네들은 기술 이전 안 해준다고 해서 안 했다. 그런데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과 인공위성을 했다. 그래서 UAE가 만든 인공위성의 기술에 보면 70%는 한국산이라고 나오고 30%는 UAE산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30%를 우리가 도와준 거죠. 네. 그래서 인공위성을 만들었어요. 네. 그 인공위성 만든 기술을 얘네들이 나사하고 협력해가지고 우주산업이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그래서 우리가 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기술 이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뒤통수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K방산 산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른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변에서 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너무 단기간에 파는 거에만 이득을 보면 안 된다. 네, 물론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거기에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술을 중국에 노출됐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난 우리나라 대한민국 후보에서 지금 당장 바꿔야 될 법이 기술 유출 스파이는 전 재산 몰수하고 벌금을 100배 때리고 감옥에 그냥 무기징역 때려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다가 그 기술 이전 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잘 살잖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문제예요. 이거 국부 유출인데. 맞아요. 그리고 그 기술들이 개인이 개발할 때 개인 돈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회사 돈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전부 다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요. 맞아요.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건데 우리가 심지어는 밖에서 사 먹는 그 음료수 하나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다 그런 게 들어가서 하는 건데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단돈 1,000원이라도 다 내서 한 건데 그 기술을 홀라당 다 팔아먹었는데 떵떵거리고 잘 살아. 와, 이거는 친일파 매국노보다 더 못한 겁니다.
맞습니다. 현대판 매국노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최근에 그 오산 공군기지, 네. 주한미군기지 찍은 중국인 관광객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그냥 뭐 학생이 좀 그냥 이렇게 찍었나 보다 하고 풀어줬거든요. 근데 이틀 뒤에 가서 또 찍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법이 없으니까 간첩법이 북한 대상으로만 되니까 그냥 거의 막 호구로 알고 그냥 막 해도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기술 같은 거는 진짜 민감한 건데. 네. 이게 저는 이런 똑같은 일이 방산산업에서도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 KF-21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레이더도 네. 그 우리 미국에서 네.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분이 와가지고 도와준 걸로 알고 있어. 그분 뭐 스파이로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같은 일이 또 우리 기술이 넘어가지 않느냐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이게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잘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분들 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정치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이 얘기는 그전부터 했어요. 이거 기술 유출범은 그냥 무기징역 때리고 그 번 돈 다 압수하고 번 돈 곱하기 3배, 4배, 10배 해가지고 다시는 하나만 딱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못해요. 맞아요. 교수님 근데 또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 뭐 사우디나 이집트도 KF-21의 수입에 되게 적극적이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K방산이 날개 돋친 듯 인기가 좋아져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는 K방산을 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우리는 자주국방을 70년대부터 그렇죠. 했던 거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주국방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자주국방이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국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뒤통수를 크게 맞은 거고요. 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우크라이나 전쟁이니까, 북한하고 계속적으로 대치된 상황이니까, 우리는 국민들은 사실은 우리가 국방비에 들어가는 것만 아껴서 다른 데 써도 국민들이 훨씬 잘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국민들이 차분하게 그 국방비에 들어가는 걸 전혀 우리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주국방을 해와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본물이 터진 겁니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시장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열심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이제 본물이 터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물건을 팔 때 치사하게 조건을 안 붙이고, 그다음에 가격이 싼데 성능은 대박 좋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능이 대박 좋으면 뭐 합니까? 주문할 때 빨리 와야죠. 그렇죠. 또 우리는 뭐 이 택배 정신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배도 빨라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라. 그러니 공기도 잘 맞추고. 거기다가 와, 기술 이전까지 해준대. 최고죠.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건이 좋다 보니까 KF-21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 FA-50 경공격기의 역대 최대 규모의 중동 수출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FA-50 100대 규모의 수입 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데요. 이게 그 잉크가 완전히 말라야지. 네. 괜히 설레발치다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말 기르는데 아무튼 일단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뭐 계약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됐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뉴스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물건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생으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조건이 붙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다 물건을 판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차관 형식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물건을 방산물자를 팔잖아요. 네. 그러면 또 상대방의 물자를 좀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완전히 타결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그 살오른 판을 걸어야 되는 거고 또 주판을 잘 튕겨봐야지 얼마큼 이득인지도 또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교수님. 여기 이집트가 중국이 J-10이라고 파키스탄에서 조립한 이제 고등 훈련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집트에 판매하려고 2010년부터 되게 공을 많이 들였대요. 근데 최근에 F-16과 미국의 F-16과 호환성이 높은 FA-50 100대 구매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뭐 루머가 있는데 이게 그래도 전혀 근거가 없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비행기가 미제와 호환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장점이에요. 네. 새로운 것보다는 미국 무기는 시스템이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라서 우리가 우리 또 전사 전문가 모셔서 더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네. 호환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시스템이 다르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KF-50도 미국의 F-16과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찾아보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천궁2, 대전차 미사일 현궁, 다연장 로켓 현무를 가장 먼저 수입한 국가고요. 네. 심지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도 K2 전차와 잠수함,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우리 물건이 좋은 것도 있고 뭐 기술 이전도 있겠지만 중동 국가들이 국방력을 되게 급격히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네.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주국방에 그렇게 큰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자국 방어의 자주국방이라는 측면들을 다 내세우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런 무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주로 이 모로코나 이쪽은 이제 북아프리카는 프랑스가 굉장히 그 활약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프랑스는 물건을 팔았지만 뭐 이렇게 기술 이전 안 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기술 이전에 아무래도 잘해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각 국가들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돈만 주고 사왔는데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돈만 내지 않는다예요. 우리도 그래도 조금씩 기술을 받아서 나중에는 우리 거 만들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KTX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네. KTX 처음 들어왔었을 때 그때 프랑스가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요구했고 프랑스는 우리한테 그거 팔아먹으려고 우리 조선시대에 뺏어간 책도 돌려주겠다, 온갖 기술, 온갖 아양을 떠더니 책은 안 주고, 결국에는, 예. 기술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서 만든 게 산천이잖아요. 네. 프랑스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그러지 않으려면 법 없습니다. 그러면 중동 국가에 수출하는 건 좋지만 이들 목적은 우리나라처럼 자주국방하는 거니까 기술을 네. 이렇게 야금야금 가져가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은 주더라도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필살기는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되죠.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어느 나라들도 다 핵심 기술 이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굉장히 요구만 집요하게 할 겁니다. 집요하게. 예. 그래서 우리 방산산업이 굉장히 심장 단단한 분들로 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보다는 우리 기업을 더 믿거든요. 항상 우리나라는 정부보다 기업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노파심에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노파심에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분이 그 위에 높으신 분들한테 제발 좀 우리나라 이 기술 스파이가 지금 날리니까 이거 좀 법 좀 우리 웅달채방에서도 소리를 지르죠, 한번. 네. 이 기술 스파이들 진짜 폐가망신시켜야 되니까요. 맞아요. 3대, 4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지금 한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지금 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거 빼간 사람들은 그 보이스피싱으로 엄청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현도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